인물 읽는 여자가 19번째 인물을 읽습니다. 오늘의 인물은 설득의 심리학으로 잘 알려진 로버트 치알다니의 그 첫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치알다니의 저서 설득의 심리학 1에서 발췌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로버트 치알다니는 미국의 대학 교수, 심리학자, 그리고 작가입니다.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의 심리마케팅학과 교수이며 설득의 심리학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은 26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각 나라에서 출판되었으며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경영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치알다니는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심리마케팅학과 석좌 교수입니다. 사회심리학에서도 설득과 수능, 협상 분야의 전문가로 이름난 그는 설득의 대부로 불리며 세계적인 명성을 쌓았습니다. 치알다니 박사는 설득의 과학을 연구하는 데에 전 생애를 보내며 현재 인플루언스 애드워크의 대표이자 CEO를 맡아 윤리적 설득 훈련, 기업 기조연설 프로그램, CMCT 치알다니 공인인증 프로그램 등의 활동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그의 연구를 두고 오늘날 비즈니스 의제를 위한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호평하기도 했다고 하죠. 설득이란 무엇일까요? 치알다니의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솔직히 말해 나는 평생 사람들의 복노릇을 해왔다. 돌이켜보면 나는 늘 행상인이나 기금모금인, 이런저런 수완 좋은 사람들의 만만한 표적이었다. 관심도 없는 잡지의 정기 구독권이나 환경미화원들의 친목 야구대회 입장권을 할 일 없이 받아들고 서 있는 일도 부지기수였다. 그의 저서 설득의 심리학에서는 이런 오랫동안 남의 말에 휘둘리며 살다 보니 설득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입에서 네라는 승낙을 이끌어내는 요인은 무엇일까? 어떤 기술을 사용해야 상대방을 가장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을까? 똑같은 요청도 이런 식으로 하면 단칼에 거절당하는데 방법을 약간 바꿔 저런 식으로 하면 놀라운 성공을 거두는 이유는 무엇일까? 등의 질문이 치알다니의 연구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치알다니는 주로 실험적인 방법으로 설득 심리학을 연구했고 처음 대부분의 연구가 대학생들을 연구실에 모아놓고 실험하는 형태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설득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 원칙들을 찾아내고 싶었으며 지금은 많은 심리학자들이 설득 과정에서 어떤 심리 원칙들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잘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리 원칙들을 설득의 무기라고 하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원칙 몇 가지를 설득의 심리학 1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년에 걸친 참여 관찰 연구를 통해 치알다니는 설득의 달인들이 상대로부터 네라는 응답을 끌어내기 위해 사용하는 책략은 수천 가지에 이르지만 대부분의 책략이 6가지 기본 범주 중 하나에 속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6가지 범주는 인간의 행동을 조정하고 그 과정에서 온갖 책략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인 심리 원칙의 지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 상호성의 원칙. 두 번째, 일관성의 원칙. 세 번째, 사회적 증거의 원칙. 네 번째, 호감의 원칙. 다섯 번째, 권위의 원칙. 여섯 번째, 희소성의 원칙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상호성의 원칙, 일관성의 원칙, 사회적 증거의 원칙 3가지 원칙을 요약했습니다. 상호성의 원칙에 따르면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받으면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면 우리도 호의로 갚아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생일 선물을 받으면 우리도 상대의 생일을 기억했다가 선물을 해야 하며 누군가 우리를 파티에 초대하면 우리도 파티를 열어 상대를 초대해야 한다고 하죠. 상호성의 원칙은 타인의 호의나 선물, 초대 등이 미래에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이런 부채의식이 얼마나 보편적인지 당신에게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라는 말이 감사합니다와 동의어로 쓰일 정도이며 이런 현상은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권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고맙다는 뜻을 지닌 일본어 스미마셍은 미래에 자신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의미를 함축하는데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 갚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뜻이라 하죠. 상호성의 원칙은 판촉 분야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짜 샘플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효과적인 마케팅 기술 중 하나입니다. 공짜 샘플 판촉은 대부분 잠재 고객에게 관련 제품의 일부를 미리 제공해 선호도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중에게 제품의 장점을 소개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짜 샘플의 진짜 매력은 역시 일종의 선물이다 보니 상호성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공짜 샘플로 판촉을 하는 업체들은 마치 주짓수 고수들처럼 제품 홍보에만 목적이 있는 척하면서 사람들에게 공짜 선물이 주는 자연스러운 부채의식을 심는다고 합니다. 인디애나 주의 어느 슈퍼마켓 주인은 치즈를 덩어리째 밖으로 내놓고 고객들에게 공짜 샘플을 마음대로 잘라 먹게 하는 방법으로 몇 시간 만에 1000만 파운드짜리 치즈를 전부 팔아치웠다고 합니다. 이 공짜 샘플 이야기를 보니 어느 커피 가방 이벤트 등이 생각이 나네요. 가방을 받으려고 커피를 엄청 많이 시키고 먹지도 않고 버리며 줄 서서 가방만 받아갔다는 이야기. 그런 예들이 기억이 납니다. 일단 어떤 선택을 하거나 입장을 취하면 우리는 스스로나 다른 사람에게 기존의 태도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는다. 그 압력 때문에 우리는 이미 내린 결정을 정당화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야만 자신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확신할 수 있고 그 결정으로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 행동을 지배하는 일관성 원칙의 위력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레온 페스팅과 프리츠 하이더, 시어도어 뉴컴과 같은 초창기 이론가들은 일관성에 대한 욕구를 인간의 행동의 중요한 동기 중 하나로 봤습니다. 일관성을 유지하는 성향은 정말 우리가 평소에 하기 싫어하던 일까지 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까요? 여기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그의 저서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그리고 유지하듯 보이려는 욕구는 매우 강력한 설득의 무리 중 하나로 경우에 따라 우리 자신의 이익과 정반대되는 행동까지 하게 한다고 합니다. 한 연구진들이 뉴욕시의 해변에 절도 장면을 설정해서 개인적인 위험을 무릅쓰고 범죄를 막으려는 목격자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해변에 누워있는 일반인들 중에서 무작위로 피험자를 선택한 후 연구자의 공모자 한 사람이 피험자의 1.5m 근방에 나란히 타월을 깔고 누웠습니다. 공모자는 몇 분 정도 비치타월 위에 누워 휴식을 취하며 휴대용 라디오를 듣다가 조용히 일어나 소지품을 그대로 둔 채 해변 산책을 나섰다고 합니다. 잠시 후 연구자가 도둑 행세를 하며 등장해 공모자가 두고 간 라디오를 집어들고 도주를 시도합니다. 예상대로 일반적인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도둑을 저지하려는 피험자는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체 20명 중 4명 뿐이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똑같은 실험에 약간의 변화를 줘서 다시 20회를 실시하자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공모자가 소지품을 두고 산책을 나서기 전에 피험자에게 제 짐 좀 봐주세요 라고 간단히 부탁을 했던 것이죠. 대부분의 피험자들이 이를 승낙했으며 그러고 나자 일관성 원칙의 영향으로 20명 중 19명의 피험자가 거의 경찰 수준의 의협심을 발휘해 도둑을 쫓아가 멈춰 세우고 해명을 요구했으며 육탄전을 벌여 라디오를 빼앗아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에 져서 설득의 심리학에서는 사람들은 흔히 일관성이 없는 성격을 바람직하지 못한 특성으로 여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념과 행동, 말 등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엉뚱하거나 표리부동한 사람, 심지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여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수준 높은 일관성에서는 대개 뛰어난 인격과 지성이 연상됩니다. 일관성은 논리성과 합리성, 견실함과 정직함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일관성이 있는 성격은 확실히 우리 문화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 언제나 일관성이 있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분명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없다면 제 멋대로 살다가 결국 삶이 엉망이 될 것이다 라는 무서운 이야기를 설득의 심리학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코미디 프로그램에 녹음된 웃음소리를 삽입하자 시청자들이 더 자주, 더 오래 웃었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도 더 재미있다고 평가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는 특히 수준이 떨어지는 코미디의 경우 더 효과적이었다고 하는데요. 사회적 증거의 원칙에 따르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내린 판단을 근거로 삼는다고 합니다. 특히 어떤 행동이 옳고 그른지 결정해야 할 때 더욱 그렇다고 하죠. 우리는 특정 상황에서 특정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은 행동을 하는지 살펴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하는 행동을 옳은 행동으로 보는 경향은 대체로 유익하게 작용을 한다는 말입니다. 사회적 증거에 부합하는 행동을 할수록 실수할 확률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사회심리학자들도 사회적 증거의 원칙을 이용한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들을 얻어냈는데, 특히 심리학자 앨버트 반두라와 동료 연구진은 사회적 증거의 원칙을 이용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교정하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의 극심한 공포증을 치료할 수 있는 놀랍도록 간단한 방법을 찾아낸 것이라 하죠. 초창기 연구에서 이들은 개를 두려워하는 유치원생들을 모아놓고 한 남자아이가 개를 데리고 재밌게 노는 모습을 하루에 20분씩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개를 두려워하던 아이들 사이에서 단지 나흘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무려 67%의 아이들이 개를 데리고 놀이기구에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옆에 어른이 없는데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개를 안고 놀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아이들의 공포 수준을 다시 측정해 본 결과 개선 효과가 전혀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역시 유난히 개를 두려워하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두 번째 연구에서도 중요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아이들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개와 노는 다른 아이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는 대신 이번에는 아이들이 개와 노는 장면이 담긴 영화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효과는 같았다고 하네요. 특히 여러 명의 아이들이 각자 자신의 애완견과 즐겁게 놀고 있는 장면을 편집해 보여주자 효과가 가장 강력했다고 합니다. 사회적 증거의 원칙은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최고의 효과를 발휘하는 듯 하다는 생각을 설득의 심리학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사회적 증거의 원칙의 강력한 영향력이 가장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한편으로는 터무니없어 보이는 다음과 같은 통계라고 합니다. 신문 일면에 자살 사건이 보도되면 전용기나 여객기 등의 비행기 추락 사고가 급증한다. 몇 명 자살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직후에는 비행기 추락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1000%까지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비행기 사고뿐만 아니라 자동차 사고도 급증한다는 것이죠. 도대체 원인이 무엇일까요? 모종의 동일한 사회적 조건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자살 충동을,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교통사고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회적 조건을 원인으로 보는 이 해석에 따르면 자살을 유발하는 사회적 요인이 교통사고도 유발하기 때문에 결국 자살 보도와 치명적 교통사고 사이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또 하나의 놀라운 통계는 치명적 교통사고는 자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지역에서만 급증한다. 자살 사건을 보도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아무리 사회적 조건이 동일하다 해도 교통사고가 급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지역에서는 보도하지 않은 지역보다 보도 자체가 교통사고를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신문 일면에 보도한 자살 사건은 주로 대중적으로 유명한 인물인 경우가 많으므로 사람들이 충격과 슬픔에 빠진다는 것이죠. 혼자 사망한 단독 자살 사건은 운전자 한 사람만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대량 학살을 저지른 후 자살하는 사건은 여러 명이 사망하는 대형 사고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 당혹스러운 현상을 사회적 상황과 애도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어떤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고 캠퍼스의 사회학자 데이비드 필립스는 베르테르 효과를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200여 년 전 독일의 대문호 요하네스 볼프강 폰 괴테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소설을 발표했죠.
주인공 베르테르의 권총자살로 끝나는 이 소설은 가히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덕분에 괴테는 엄청난 명성을 얻었지만 유럽에서는 자살이 유행처럼 번져나갔다고 합니다. 사회적 파장으로 인해 심각했던 일부 국가에서는 이 책을 금서로 지정할 정도였다고 하죠. 필립스의 연구는 베르테르 효과를 현대에 적용했던 것입니다. 그의 연구를 통해 신문 일면의 자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지역에서는 즉시 자살률이 급증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죠. 이 보도를 읽고 고민에 빠진 사람들 누군가는 모방 자살을 하는 현상으로 해석했습니다. 필립스의 통찰에서 자살 보도 이후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현상이 정말 일종의 모방 자살이라면 모방자들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의 자살을 모방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입니다. 사회적 증거 원칙에 따르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 방식을 참고로 자신에게 적합한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필립스는 자살보도 주인공의 연령대와 자살보도 직후 혼자 어딘가에 충돌해 사망한 운전자들의 연령대를 비교했는데 예측은 놀라울 정도로 적중했다고 합니다. 자살보도의 주인공이 젊은 사람이었을 때는 혼자 자동차로 나무나 기둥, 제방 등에 돌진해 사망한 사람 대부분이 젊은 운전자. 그러나 주인공이 나이 든 사람일 경우 그런 사고로 사망하는 사람 대부분은 나이 든 운전자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중앙자살예방센터의 2013년 자체 분석에 따르면 유명 연예인 한 명이 사망했을 때 약 2개월간 평균이 607명이 그를 따라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2015년 삼성서울병원은 유명인의 죽음 후 하루 평균 9.36명이 사망했다고 분석했다고 하죠. 사회적 증거의 원칙, 베르테르 효과로의 유명인의 죽음은 너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것이 분명합니다.